이어서 아동복지 전달 체계란 아동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복지 전달 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수직적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자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지 대상자나 지역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기보다는 상부에서 지시하는 예산에 맞게 수혜자 수가 미리 결정이 되고 그 수에 따라 대상자도 결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상태라든지 근로 능력, 서비스의 욕구, 경제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요자 중심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전달 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공적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발달, 재활 서비스의 통합 및 전문성에 강한데요. 아동기에 성인에 비해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장애 아동은 성인 아동기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환경이나 교육 수준, 재활 유무에 따라 장애 정도나 기능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 서비스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사업을 2012년부터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라는 명칭을 변경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라는 명칭이 이제 생겼는데, 그렇지만 이제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에서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재활치료 바우처는 비의료적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설치료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기를 희망하고 지속적으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재활치료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정이 필요합니다. 장애 아동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치료 서비스 공급 기관의 관리도 필요한데요.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 기관을 선택할 때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제공 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 장애 아동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국가 자격증 중 소지자뿐만 아니라 민간 자격증 소지자, 일정 경력을 가진 관련 전공자가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검증되지 않은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재활치료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재활치료사의 전문성은 서비스의 질적 보장 문제와 치료사 자신의 직무 만족도와 직결되어 있고요. 따라서 난립하는 재활치료 관련 자격증을
국가 인증 자격증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 서비스 공급 기관에 대한 자격 인정이나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치료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치료 서비스 공급 기관의 질 관리는 재활 치료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 주도하에 재활치료사의 양성 과정을 구축하고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료 재활 서비스의 확대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의료 재활에서 기존의 접근 방법은 질병 모델로 주로 문제 요인의 진단과 제거에 초점을 두는 치료 중심 모델이었습니다. 질병 모델은 전문가 중심의 병리 지향적 관점을 강조하므로 상대적으로 장애 아동과 그들 가족의 의료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강점 모델은 장애 아동 자신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장애 아동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성 정서 장애인의 사례 관리와 정서 장애 아동에 대한 강점 모델을 적용한 예를 살펴본 결과 강점 모델의 경우 환자와 가족의 장점과 자원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해결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자율성과 희망을 갖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료사회복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됩니다. 특히 강점 모델을 사례 관리 방법과 접목하였을 때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장애 아동 복지에서 의료 재활과 동시에 심리 재활이 병행되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에서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를 의료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활치료 바우처는 비의료적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설 치료 시설에만 사용되어 있는 게 실정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정책은 장애 아동과 그들 부모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의 발달 재활 서비스와 교육부의 치료 지원이라는 서비스의 이원화된 전달 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2015년 김정희의 연구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달 재활 서비스라는 것과 치료력 지원이라는 이게 좀 합쳐지면 일원화되면 훨씬 여러 가지 체계들이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분리가 되다 보니 이원화되어서 뭔가 발달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따로 받고 또 치료에 대한 부분을 따로 받고 그래서 뭔가 연결 체계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는 2015년 7년 전의 연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988년에 의학적 심사에 근거하여 1급에서 6급으로 장애 등급을 구분하여 장애 등급에 따라서 각종 지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해 온 기존의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되게 됩니다. 기존의 장애 등급별 지원 체계가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 개발과 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 체계에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 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고요. 기존의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실시하여서 장애인의 욕구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면서 장애인 전달 체계를 강화하여 누락, 서비스의 발굴이나 찾아가는 상담 등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의 변경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경감 1, 2급은 30%, 3, 4급은 20%, 5, 6급은 10%, 중증은 30%, 경증은 20% 및 노인 장기 요양급여료 경감 그래서 1, 2급은 30%, 중증은 30% 확대되고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 휠체어의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국, 이런 장애인 보조기구 이런 품목들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의 확대를 살펴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주 도움 제공자로서 가족 구성원에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1%, 2017년에는 81.9%로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 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자가 주 도움 제공자인 비율도 2013년에 13.1%에서 2017년에 13.9%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적 돌봄 서비스의 비율이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가족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남복지관에 돌봄 여성, 그래서 여성 일하기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제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을 2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한 2, 3주 가량 보통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고 어린이집 교사도 계시고 유치원 교사 하셨던 분들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50대 후반에 이제 현장에서 살짝 이렇게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돌봄 구성 인력으로서 연수를 받으려고 앉아 있어서 좀 많이 놀랐어요. 고급 인력이시네 하는데 본인이 이제 연령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부터도 그렇고 우리의 수명도 65세까지라고는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돌봄 인력으로 빠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돌봄 서비스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서 엄마나 아니면 누나나 이모 이런 여성의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장애 아동 가족은 장애 아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독특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므로 이들 가족의 특별한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장애에 대한 가족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장애 아동과 가족 구성원들의 적응에 전혀 도움되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장애 아동의 부모는 장애를 부모 탓으로 간주하는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장애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장애 아동의 출생은 국소수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또한 장애 아동에 대해 가족이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에 대한 이후 자녀의 발달장애의 이유를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장애 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족 모두가 극복했을 때 이들은 일반 가족보다 강한 유대감과 독특한 결속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수용하고 부부만의 시간 갖기를 통해서 결속을 다지거나 정서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애 아동 부모 지원 모임 등에 가입하는 것은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 관련 문제 상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은 장애 아동의 양육, 행동지도, 교육 방법 등 부모 역할과 관련된 지원도 필요하고요. 장애 아동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 가운데 특히 심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치료보다는 부모 모임, 가족 모임 등과 같은 자조 모임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장애 아동 부모들이 구체적인 관심사를 모아서 서로 모임을 갖고 이 연결망을 통해서 개인과 집단이 함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유용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국 가구 대비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교재 215페이지 그림 8-2를 참조해보면 장애인 가구 소득의 전국 소득 대비율이 전국 1인 가구에서 60.8%에서 66.9%에서 한 6, 7년 사이에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가 그래도 상승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걸로 나타난 것들이 도표를 통해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서에서도 장애인의 복지 욕구에서도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이런 순으로 소득보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 아동, 청소년 가족의 양육 부담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담, 신체적인 부담, 정서적인 부담, 사회적인 부담의 순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지원 욕구에서도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 아동 수당 지원과 장애 아동 재활 치료 바우처 사업의 확대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령별로 만 6세 이하의 경우는 아동수당, 7세에서 12세의 경우 아동수당과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중 고등학생의 경우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장애 아동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장애 아동의 복지의 선결 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 대책,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서비스의 확대, 고등교육의 지원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최근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범주는 상당히 확대되고 있으나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은 수의 장애 아동들이 적절한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은 아동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취약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조차도 주로 성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동기는 발달의 가소성이 가장 큰 시기인 만큼 조기 개입을 통해서 이후의 손상이나 불능, 분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 아동 복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 복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개입과 홍보를 해서 장애 상태, 근로 능력, 서비스의 욕구, 경제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게 복지 전달 체계를 이론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라든지 교육적인 부분이 이원화되어서 전달 체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장애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도 뭔가 하나를 해결하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불편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이들한테 이런 이론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수요자 중심형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고민해 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적 전달 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적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정리해 드렸고요. 녹강을 하면은 목이 많이 잠겨요. 저번에 장미애 교수님도 수업을 하신 목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실 여러분 눈을 보고 수업할 때하고 그냥 이렇게 책을 살펴볼 때 이렇게 목이 좀 더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발달 재활 서비스의 통합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치료 서비스 공급 기관에 대한 자격 인정이라든지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다라는 부분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료 서비스의 공급 기관의 질 관리는 재활 치료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 주도하에
재활치료사 양성 과정을 구축하고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의료 재활 서비스의 확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제 그 의학적 심사에 근거해서 1급부터 6급까지 장애 등급을 구분하여서 장애 등급에 따라서 각종 지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해 온 기존의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제 제기가 되었고, 그러니까 몇 년 전,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라는데, 뉴스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면 기존에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그걸 혜택을 못 받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는 부분도 봤지만,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서 기존의 장애 등급별 지원 체계가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 개발과 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 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면밀히 세밀하게 고려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인 폐지라든지 종합조사 도입이라든지 전달 체계의 강화의 세 개의 축으로 구성을 해서 장애 등급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서비스의 지원 체계의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욕구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고 장애인 전달 체계를 강화하여 누락 서비스의 발굴이나 찾아가는 상담 등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의 확대인데요. 장애 관련 문제를 상담하거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 아동의 양육, 행동 지도 및 교육 방법 등 부모 역할에 관련된 지도도 필요합니다. 장애 아동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 가운데 특히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치료보다는 부모 모임, 가족 모임 등과 같은 자조 모임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장애 아동 부모들이 구체적인 관심사를 모아서 서로 모임을 갖고 이 연결망을 통해서 개인과 집단이 함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삶을 합류시키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득 보장의 확대인데요. 소득 수준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다라는 부분을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연령별로 만 6세 이하의 경우 아동 수당, 그다음에 7살에서 12살의 경우 수당과 재활 치료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중고등학생의 경우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장애 아동 가정의 큰 어려움, 자녀 양육의 교육과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조사 결과에서도 남겨진 자녀의 생계 대책, 재활치료 서비스의 확대라든지 고등교육의 지원 강화 이런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범주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수의 그런 장애 아동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그런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취약한 대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복지시설조차도 성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아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하고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관심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